서울 외곽 은평구 불광동의 조용한 주택가. 늦은 봄밤의 공기는 묘하게 싸늘하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나뭇가지의 스침과 바람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귓가를 맴돌았다. 시간은 새벽 2시 11분. 3칸짜리 한옥을 현대식으로 개조한 단독주택 안.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다. 하지만 2층 복도 끝에 불이 꺼지지 않은 방 하나가 있었다. 그 방 안, 윤재는 누운 채로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아내 수진이 그의 곁에서 아이를 품고 자고 있었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 수진의 잔잔한 호흡, 이 모든 게 윤재의 가슴을 서서히 조여왔다.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냈다. 발끝으로 바닥을 느끼며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한 발, 또 한 발, 소리 하나 없이 문까지 다가갔다. 손잡이를 잡은 순간 윤재는 뒤를 돌아보았다. 수지는 여전히 잠든 모습이었다. 그는 문을 살며시 열고 아주 천천히 닫았다. 복대는 별도의 조명이 없었지만 계단에서 흘러오는 희미한 불빛이 발끝을 비췄다. 윤재가 향한 곳은 복도 끝의 마지막 방. 그곳에는 수진의 어머니 오정희 씨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쭉 머무르고 있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윤재는 손을 뻗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죄책감일까? 익숙함일까? 아니면 금기를 넘나드는 감정 때문일까?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자 복도 불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며 고요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곳엔 오정희 씨가 베개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50대 중반, 짧게 묶은 은발 머리카락, 그녀의 눈에는 놀람도, 분노도, 당혹스러움도 없었다. 마치 이 장면이 아주 오래 전부터 반복되어 온 일상처럼 그저 담담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아무 말도 없이. 그 눈빛 속에는 수많은 침묵이 쌓여 있었다. 그리고 윤재는 문을 닫았다. 그 방 안, 죄의식과 외로움은 말없이 손을 잡았다. 그들의 행동은 누가 봐도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둘 다 외로움을 핑계로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형태의 의지. 한편 수진의 방. 3살 된 아들 태윤이 이불을 걷어차며 몸을 뒤척였고 수진은 본능적으로 눈을 떴다. 옆자리를 더듬었지만 윤재는 없었다. 여보, 아무 대답도 없었다.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감정에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예감이 서늘하게 등을 타고 내려왔다. 그 시간 정희는 윤재의 손등을 가만히 감쌌다. 그녀의 손등엔 세월이 새긴 푸른 핏줄과 마른 굳은 살이 뚜렷했다. 그 손길엔 따뜻함이 아닌 간절한 집착이 묻어 있었다. 수진이랑 아이는 잤니?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 잤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시간이 멈춘 듯 방 안은 숨조차 삼키는 침묵 속에 잠겼다. 사실 이건 처음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또 한 번 죄를 되풀이하고 있었을 뿐이다. 3년 전 정희는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며칠을 식도 넘기지 못한 채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때 수지는 임신 중기, 몸이 무거워 어머니를 제대로 돌볼 수 없었고 대신 윤재가 거의 매일 정희 곁을 지켰다. 맥기를 챙기고 병원도 동행하고 아침마다 따뜻한 꿀물을 타주고 약 시간을 놓치지 않게 알람까지 맞췄다. 이웃들은 입을 모았다. 사위 복 터졌네. 요즘 그런 사위 드물어. 정희 역시 처음엔 감사함과 감격뿐이었다. 그러나 감정은 이상한 방향으로 자라났다. 하루는 치료 후 너무 기운이 없어 쓰러질 듯 집에 들어왔을 때 윤재가 그녀를 부축해 침대까지 데려다 줬다.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내가 이 나이 먹고 누굴 이렇게 의지하게 될 줄이야.
고맙다. 윤재야. 그때 윤재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어머니는 가족이에요. 제가 챙기는 게 당연하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서로를 가족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믿음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수진이 갑작스럽게 조산조짐으로 입원했던 그날 밤, 정희는 병원에서 충격으로 저혈압 쇼크를 일으켰고 윤재가 그녀를 집으로 데려와 쉬게 했다. 창밖엔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두 사람은 거실 한복판에서 함께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흐느끼며 말했다. 나는 누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이렇게 안도감을 느껴본 게 정말 오랜만이야. 그날 처음으로 그들은 서로를 안았다. 입맞춤도 사랑 고백도 없이 그저 서로의 외로움을 감싸듯 껴안은 채 그 밤을 넘겼다. 하지만 그 포옹은 되돌릴 수 없는 문을 열어버렸다. 그리고 이제 그 문은 매일 밤 열리고 있었다.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윤재는 고개를 숙이고 정희의 손을 살짝 뺐지만 그녀는 오히려 더 꽉 붙잡았다. 무섭지 않니? 혹시라도 수진이가 알게 되면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문으로 향했다. 손을 문고리에 올린 채 속삭이듯 말했다. 이젠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무 감정도 안 느껴질까봐 그게 더 무서워요. 그는 문을 열고 나갔다. 정희는 멍하니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더 떨린 건 그녀의 마음이었다. 이튿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잿빛 구름이 드리운 채 언제 비가 올지 모를 기운을 품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참새들이 전깃줄에 앉아 짹짹거리며 아침을 알리고 있었지만 집 안은 유독 조용했다. 주방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고 윤재는 달걀을 부치며 등을 돌린 채 서 있었다. 일어났어. 그는 뒤도 안 돌아보고 말했다. 수지는 머리를 질끈 묶으며 조용히 걸어 나와 그의 등에 살짝 기대어 말했다. 오빠가 매일 아침 먼저 일어나서 밥 해주니까 나 점점 게을러져. 윤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다. 그럼 앞으로도 쭉 해줄게. 편하게 살아. 그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 한없이 평범하고 다정한 부부의 아침이었다. 아이태유는 식탁에 앉아 이유식 한 숟갈씩 받아 먹으며 깔깔거렸다. 어머니 정희는 베란다에서 화초에 물을 주며 평소처럼 말없이 하루를 시작했다. 그러나 수진의 가슴 한편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움트고 있었다. 작고 찰나의 불편함, 스치듯 지나간 장면들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그 전날 밤 그녀는 윤재가 방에 없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고 화장실 불도 꺼져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 순간 그냥 넘겼다. 하지만 불현듯 떠오르는 장면들, 어머니의 긴장된 표정, 윤재의 갑작스러운 침묵들이 하나의 퍼즐 조각처럼 가슴에 남았다. 며칠 뒤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었고 회사에서 회의가 취소되면서 오후 시간을 얻었다. 그녀는 따로 연락하지 않고 곧장 집으로 향했다. 현관에 들어서자 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텔레비전도 꺼진 채였다. 윤재의 운동화는 현관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어머니의 외투는 베란다 의자에 걸쳐져 있었다. 수지는 아이 방 쪽으로 가려다 무심코 어머니의 방 앞을 지나치려던 찰나 문틈으로 들려오는 낮고 미묘한 목소리에 걸음을 멈췄다. 남자의 목소리였다. 익숙하고도 익숙한 윤재야. 그녀의 입술이 저절로 움직였다. 그 순간 방 안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웃음소리. 그녀는 본능적으로 문을 밀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커튼이 반쯤 들이운 방 안, 그녀의 눈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있는 두 사람을 포착했다.
정희는 어깨를 드러낸 채 가운을 걸치고 있었고 윤재는 그녀의 어깨에 연고를 바르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정희는 급히 옷깃을 여미며 말했다. 수진아, 왔니? 어깨가 계속 아파서 윤재한테 좀 도와달라 했어. 오해하지 마. 윤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 그냥 방에 좀 들어갈게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 이후 그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귀가 먹먹해졌다.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 방금 본 광경은 상식의 범주 밖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엄마가 내 남편이 그럴 리가.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그날 밤 윤재가 없었던 침대, 어머니가 한밤중에 복대서 서성였던 장면들이 다시 떠올랐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지만 확실한 것은 단 하나, 그녀의 마음에 금이 갔다. 그날 이후 수지는 웃었다. 평소처럼 윤재에게 도시락을 싸주었고 어머니 정희에게는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 내놓았다. 아들 태윤이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세탁기에서 말린 옷을 덮어주며 아이의 볼에 뽀뽀도 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수진만은 알았다. 그녀의 세계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밤이 되면 수진은 윤재 옆에 누워 눈을 감았다. 하지만 마음속엔 수없이 많은 질문이 쌓였다. 그날 본 장면은 우연이었을까? 그들의 표정은 놀람이었을까? 들킴이었을까? 며칠 뒤 수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던 어머니의 시선이 한참 동안 윤재를 향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 눈빛은 어딘가 평범하지 않았다. 아니, 너무 익숙한 눈빛이었다. 결혼 초기에 자신이 윤재를 바라보던 그 따뜻하고 감탄 가득한 눈빛과 똑같았다. 그날 밤 수지는 깊은 밤중 잠에서 깼다. 시간은 새벽 1시 57분.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가는데 그녀는 복도 끝에 서 있는 어머니를 보았다. 엄마, 수진이 나직하게 불렀다. 정희는 흠칫 놀라며 돌아보았다. 그녀는 손에 물컵을 들고 있었고 복도 끝 윤재의 방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물 마시러 나왔어. 날이 더워서 잠이 안 와. 정희는 뭔가 당황한 듯 말끝을 흐리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 밤 이후 수지는 감정의 균열이 더 깊어지는 걸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직감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민정이 점심을 먹자고 불렀다. 함께 비빔밥을 먹으며 민정은 말했다. 요즘 너 얼굴이 안 좋아. 잠을 못 자는 얼굴이야.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민정은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가정에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그 한마디에 수진의 젓가락이 멈췄다. 그녀는 웃었지만 마음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날 밤 수지는 결심했다. 확인하자. 더 이상 눈을 감지 말자. 며칠 뒤 윤재가 회식으로 늦는다고 했던 날 밤 수지는 어머니 방문을 조용히 열었다. 정희는 자고 있었다. 수지는 침대 옆 작은 책상 밑을 살폈다. 그리고 그곳에 작고 낡은 상자가 하나 있었다. 상자 안에는 손편지 몇 장이 담겨 있었다. 글씨는 익숙했다. 윤재의 필체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한 장을 꺼내 읽었다. 당신의 어깨를 처음 만졌을 때 손끝이 너무 떨려서 차마 눈도 못 마주쳤어요. 수진이 몰라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이대로라도 살 수 있으니까요. 그 순간 수진의 가슴은 찢어졌다. 숨이 멎을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었다. 무너져가던 믿음은 이 한 줄의 글로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수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상자를 닫고 방을 나와 방문을 닫았다. 그녀는 알았다. 자신의 삶은 이제부터 완전히 달라질 것임을. 그날 밤 수지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아이 태윤의 옆에서 등을 돌린 채 눈을 감았지만 뇌리 속에서는 계속해서 글씨들이 떠다녔다. 수진이 몰라야 해요. 이대로라도 살 수 있으니까요. 이대로라도 무엇을 말하는 걸까? 바람일까? 연민일까? 아니면 더 깊은 관계? 아침이 밝아오고 새들이 울기 시작했을 때 수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책상 앞에 앉아 처음으로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다. 머뭇거림 없이 그녀는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환, 증거 확보. 수지는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대학 동기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현재 보안 전문 회사를 운영 중이었다. 혹시 가정용 미니 카메라 설치해 줄 수 있어? 밤에도 잘 찍히는 거. 딱 하루만. 현우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너 부탁이면 당연하지. 위치랑 상황만 말해줘. 이틀 뒤 수지는 아이를 데리고 외갓집에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엄마, 태윤이가 기침을 좀 해서 공기 좋은 곳에서 하루 자고 오려고요. 정희는 미묘하게 놀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윤재는 피곤한 듯 그냥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고만 말했다. 하지만 그날 밤 수지는 몰래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문은 밖에서 잠긴 듯 보였지만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비상키로 조용히 들어갔다. 집 안은 적막했고 어두웠다. 모든 불을 끄고 그녀는 정희의 방 문 앞에서 숨을 죽였다. 카메라는 손바닥보다 작은 사이즈였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 자석식. 그녀는 침착하게 붙이고 테스트까지 마쳤다. 녹화 시작. 정희는 방 안에서 자고 있었고 아무도 수진이 다녀갔다는 걸 몰랐다. 수진은 다음날 아침 아이와 함께 평범한 하루를 보냈다. 오후엔 도서관에 들렀고 저녁엔 친구와 짧게 커피를 마셨다. 그러나 그녀의 손에는 늘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귀는 언제든 알림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밤 2시 13분. 수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누워 있었다. 그리고 2시 17분. 카메라와 연결된 앱에서 알림이 떴다. 움직임 감지됨. 손끝이 떨렸다. 수지는 영상을 재생했다. 흑백 화면에 희미한 불빛이 비추는 방 안. 문이 조용히 열렸고 누군가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왔다. 윤재였다.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정희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불을 걷어 올렸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마주 봤고 그 순간 수지는 더 이상 화면을 볼 수 없었다. 그녀는 손에서 휴대폰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은 채 숨을 삼켰다. 비명도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몸 안이 텅 빈 듯한 공허함만이 몰려왔다. 그랬구나. 정말 그랬던 거구나.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글자, 시선, 반응, 침묵, 거짓말.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 아무도 모르는 척할 수 없다고.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처럼 일어났다. 윤재는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정희는 부엌에서 콩나물국을 드고 있었다. 모두가 각자의 일상으로 되돌아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수진의 눈은 달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이전의 수진이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국을 뜨며 말했다. 윤재 씨, 오늘 일찍 들어올 수 있어.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저녁에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윤재는 순간 눈을 피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알겠어. 정희는 말없이 국을 수진의 그릇에 더 떠주었다. 그녀의 손등엔 미세한 떨림이 있었고 수진은 그걸 정확히 보았다. 그날 저녁 수진은 일부러 태윤이를 이모 집에 맡겼다. 엄마,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요. 태윤이는 민정 언니 집에서 재울게요. 정희는 묘하게 눈을 내리깔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끔은 혼자 있는 것도 좋지. 저녁 8시 윤재가 귀가했다. 그는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고 수지는 그런 그의 앞에 차분히 앉았다. 거실 중앙, 조명이 낮게 깔린 공간에서 수지는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여 파일 하나를 클릭했다. 윤재의 눈이 커졌다. 정희는 부엌 문틈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영상을 재생한 지 30초도 지나지 않아 윤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정희는 그대로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재생을 멈추고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프린트된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다. 흑백으로 찍힌 밤의 장면, 윤재의 얼굴, 정희의 손, 침대, 접촉. 수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언제부터였어? 윤재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희는 입을 틀어막은 채 흐느끼고 있었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믿었는지 알아. 내 남편이고 내 엄마였어. 정희가 무릎으로 기어와 수진의 손을 붙잡았다. 수진아,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하다. 수진은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하지만 차갑게 말했다. 엄마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도 더는 듣고 싶지 않아요. 윤재가 입을 열었다. 수진아, 나 그럴 마음이 아니었어. 처음부터 계획한 게 아니었어. 그럼 실수였단 말이야. 아니, 그거는. 수지는 그제야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원망이 없었다. 대신 깨끗한 단절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을 자격은 없어. 오늘로 끝이야. 우리 이 가정, 이 관계 모두 여기서 멈춰.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정희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다.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부터 엄마가 저를 딸이라 부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정희는 울부짖었다. 그러나 수지는 등을 돌렸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겼고 윤재와 정희는 거실에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수지는 아이를 데리고 그 집을 떠났다.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녀는 백미러에 비치는 집의 불빛을 마지막으로 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았다. 그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고 그 가족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다. 수진이 집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 집은 무겁고 쓸쓸한 정적에 잠겨 있었다. 거실의 시계는 여전히 시간을 가리켰지만 그 어떤 생명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정희는 아침에도 일어나지 않았고 저녁에도 부엌 불을 켜지 않았다. 냉장고는 꽉 차 있었지만 누구도 문을 열지 않았고 집 안에는 김치 냄새 대신 먼지 쌓인 공기만 가득했다. 윤재는 매일 아침 출근하는 척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회사에서도 자리를 잃었다. 팀장실에서 불려나간 후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인사이동 통보서를 받았다. 요즘 회사 이미지가 중요해서 너도 알지. 상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윤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소문은 생각보다 빨랐다. 이웃 중 누군가는 이미 알고 있었고 누군가는 설마 하면서도 계속된 침묵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이웃 주민이 조용히 말했다. 정희 아주머니 요즘 안 보이지. 그러게 며느리도 안 보여. 무슨 일 있나? 그들은 소곤소곤 속삭였지만 그 속삭임이 더 크게 울렸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마을 커뮤니티 게시판에 익명의 글이 올라왔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 있으신가요? 짧은 글이었지만 수많은 이들이 달린 댓글로 그 정체를 짐작했다. 글을 올린 이는 밝히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그 집 얘기다 라고 단정했다. 한번 입 밖으로 나온 의심은 마치 파문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정희는 그날 처음으로 시장에 나갔다. 짧은 발걸음, 굳은 표정, 단정한 옷차림. 하지만 그녀가 생선을 고르던 중 상인의 손이 멈췄다. 아, 저기 괜찮으시죠? 정희는 아무 말 없이 눈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시장 사람들의 시선은 말보다 잔인했다.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누군가의 눈이 따라왔다. 그 시선은 동정이 아닌 경멸이었다. 그날 밤 정희는 처음으로 술을 마셨다. 방 안의 조명은 꺼진 채 손에 빈 소주병 하나. 그녀는 멍하니 아이의 사진을 바라보다 혼잣말처럼 말했다. 수진아, 내가 왜 그랬을까? 윤재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역시 변명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수지는 작은 오피스텔에 짐을 옮겼다. 태윤과 단둘이 지내는 공간, 좁지만 조용했고 마음만은 조금씩 정돈되기 시작했다.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돌아오는 길, 수지는 카페에 앉아 공책을 펼쳤다. 그리고 조용히 글을 쓰기 시작했다. 배신이라는 건 외도나 거짓말 같은 행위 자체보다도 그걸 감추기 위해 매일같이 웃었던 얼굴에서 더 큰 상처가 생긴다. 수지는 이제 울지 않았다. 대신 기록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이 모든 걸 언젠가는 마주할 아들에게 전하고 싶었다. 그 어떤 진실도 혼자 감추고 죽을 순 없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수지는 자신이 남긴 흔적이 하나 둘씩 사라져가는 집을 상상했다. 주방의 수건, 화장대 위 작은 클렌징 오일, 아이의 그림이 붙어있던 냉장고 자석, 모두 누군가의 손에 의해 치워졌을 것이다. 하지만 단 하나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죄책감이었다. 봄은 늘 그렇듯 찾아왔다. 작년 봄과 다를 것 없이 서울의 하늘에는 연분홍빛 꽃잎이 날렸고 길모퉁이 카페 앞 테라스엔 커플들이 웃고 있었다. 하지만 수진에게 그 봄은 너무 조용했다. 시간은 흘렀고 사건으로부터 꼭 1년이 지났다. 그 사이 수진은 회사로 복직했고 아이 태유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출퇴근길은 늘 분주했고 아이의 숙제를 봐주는 밤이면 시간은 쏜살처럼 지나갔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 여전히 꺼내지 못한 상처는 그대로였다. 그날의 기억, 그 장면, 그 대화 잊혀진 것이 아니라 조용히 내려앉아 일상에 틈틈이 스며들고 있을 뿐이었다. 수지는 주말이면 종종 한강공원에 나갔다. 자전거를 타는 아이를 뒤따르며 웃기도 하고 혼자 벤치에 앉아 핸드폰 속 사진을 넘기기도 했다. 그리고 어느 날 오래도록 연락이 없던 우체통에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받는 사람은 그녀, 보내는 사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조심스레 봉투를 열어보니 단 3줄만 적혀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습니다. 당신을 사랑했지만 당신을 망가뜨렸습니다. 이제라도 아이 앞에서 당당한 아버지로 남지 않겠습니다. 수지는 편지를 덮었다. 윤재의 글씨였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편지를 아무 말 없이 가방 안 깊숙이 넣었다. 그날 밤 수지는 태윤을 꼭 안고 말했다. 엄마는 너한테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는 솔직할 거야.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모든 걸 알지 못했지만 그 말의 무게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한편 도봉구의 한 요양병원, 정희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하얀 병원복, 말라가는 얼굴, 그리고 바람에 날리는 가느다란 머리카락. 그녀는 색연필을 손에 쥐고 노트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늘 그리던 얼굴, 길고 곧은 눈썹, 동그란 눈, 작고 단정한 입술. 그건 분명 수진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정희는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기억력은 점점 흐려졌고 이름도 날짜도 헷갈렸다. 그러나 간호사가 그녀의 손에서 노트를 치우려 할 때면 그녀는 단호하게 그것만은 놓지 않았다. 그리고 노트 구석엔 항상 같은 글자가 적혀 있었다. 수지나, 엄마는 널 사랑해. 오, 봄은 그렇게 다시 왔다. 누군가는 떠났고, 누군가는 살아남았고, 누군가는 기억 속에만 존재하게 되었다. 하지만 수지는 알았다. 자신은 이제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모든 것을 잃은 뒤 남겨진 마음은 때로 새싹처럼 다시 자란다는 것을, 그리고 어느 날 벚꽃이 흩날리는 골목길, 수지는 태윤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었다. 아이의 손은 따뜻했고 그녀의 눈에는 미소가 피어 있었다.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보지도 않고 묻지도 않지만 그녀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제야 진짜 봄이 온 것 같아.